저를 간단히 소개하면요.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티움 출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출판사 하기 전에는 이제 주로 경영자로서 기업에 있었습니다. 기업에 한 20년 정도 있다가 출판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이제 같이 컨설팅 하고 계신 분이랑 같이 번역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애착도 있고, 또 같이 번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이제 위시오에 요청을 했고, 이렇게 같이 그 번역 이후에 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지난번에 이강락 사장님이 맥킨지 컨설팅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미국에 굉장히 글로벌한 컨설팅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맥킨지고요. 또 하나는 부즈앤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부즈앤컴퍼니 80년 정도의 경영 컨설팅 역사를 갖고 있는 부즈앤컴퍼니의 존 카젠바흐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거기서 이제 부즈앤컴퍼니의 경영 컨설팅 브랜치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카젠바흐 센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존 카젠바흐는 한 30년 정도 비공식 조직에 관련된 기업의 비공식 조직과 비공식적인 특성에 관해서 연구를 해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낸 책이고요. 그리고 원제는 책에 보면 나와 있긴 한데 Leading Outside the Line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이라는 게 어떤 공식적인 그 조직의 틀을 얘기한다면 그 라인의 바깥쪽을 리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우리가 이제 흔히 회사에서 얘기할 때 누구 라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조직의 그 바깥쪽에 있는 그런 그 라인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제목에 대한 의미를 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경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는 걸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경영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주실 분 있으세요? 어떠세요? 경영이 뭐죠? 경영이 어떤 활동일까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영이 뭘까요? 경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리요. 네. 관리. 네, 맞습니다. 뭘 관리하는 거죠? 뭘? 결국 사람 관리. 네, 맞아요. 예,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네. 또 다른 분 의견 주실 만한 분 어떠세요? 경영이 뭘까요? 경영이 뭐라고 정의할까요? 네. 그냥 가장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요즘은 백과사전이 브리테니카보다 위키피디아가 더 많이 사람들이 레퍼런스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가장 일반적인 정의를 보면 기업이나 단체 등의 조직을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근데 어떻게 관리하느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관리해요. 결국 조직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관리하는 활동이죠. 근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둔다고 관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와 효율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효과와 효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효과와 효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효율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고요. 네네. 효과는 결과가 있냐 없냐.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효과는 효율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의 차이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효과는 이제 어떤 목표를 이제 이루어냈을 때 효과성을 주로 따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인풋이 100이고 100개의 인풋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100이 나온 경우와 인풋이 50이고 아웃풋이 75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 첫 번째 경우에는 100개의 인풋을 넣어서 100개의 아웃풋을 얻었기 때문에 목표한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효과적으로 경영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50개의 인풋을 넣어서 75개의 아웃풋을 낸 경우는 사실 이거를 본다면은, 이거 숫자로만 본다면은 첫 번째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한 거죠. 효율적으로 경영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의 목표를 100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경영 활동을 얘기할 때 효과와 효율을 항상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가 이제 그 과거 이제 공급자 위주의 시장, 우리가 1990년대, 80년대 이후부터 대한민국도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왔는데 90년대 자동차 시장을 놓고만 봐도 뭐가 더 거의 공급자, 지금도 물론 저희가 볼 때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의 판이 크게 바뀌지가 않았는데 자동차 시장이 그렇고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에서 만들어내는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백색 가전들의 시장도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었어요. 기업들은 빨리 자본을 들여서 공장을 세우고 빨리 만들어 갖고 내놓으면은 뭐 개눈 감치듯이 그냥 막 팔려 나갔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가 심하지 않았고 소비자의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런 효과를 중시하는 경영이 우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목표량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변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이제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의 마켓 시어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 시장으로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소비자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정부도 소비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과 제약들을 내놓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선택 권한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그 시장의 권력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로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요한 게 효율을 중시하는 경영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뭐 석유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크죠. 정부도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소비자들은 쫓아가고만 있고, 그렇지만 일부 산업은 이렇지만 다른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기업들도 이제 슬슬 효율적인 경영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영을 효과와 효율을 같이 보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경영이라고 할 때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 말고 경영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이게 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나 현상을 이해할 때 그 단어나 현상을 보고 무엇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가 있죠? 경영을 뭐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말고 뭐가 있을까요? 네? 주주요. 예. 기업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중에 하나죠. 주주가 있죠. 또 뭐가 있죠? 경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익을 내는 거죠. 예.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경영했을 때? 경영자나 뭐 경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업계획. 예, 사업계획 맞아요. 네, 사업계획, 뭐 전략, 뭐 예산,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경영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 뭐 주주나 이런 이익 같은 거는 구성원은 아니기 때문에 딱 명기는 안 돼 있지만 나와 있죠. 뭐 말씀하신 사업 계획, 뭐 경영 전략, 사업 목표, 예산. 그리고 뭐 이제 뭐 ERP는 뭐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하죠. 전사적 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전사적 자원, 리소스를 플래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자원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드는. BSC는 뭐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성과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가. 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뭐 조직도, 규정, 규칙, 식스시그마. 식스시그마는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한 15년 전에 삼성전자가 노키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도입했었던 게 식스시그마였었어요. 그리고 식스시그마를 통해서 생산을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효율화된 생산 라인을 통해서 빠르게 시장에 스마트폰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게 삼성전자의 목표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소니가 이제 또 막 부각하게 되자 소니를 따라잡기 위해서 했던 게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였었어요. 그러니까 공급망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건들을 생산해내느냐. 이런 공식적인 기제들이 여태까지의 경영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접근
도구들이죠. 경영 도구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뭘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문서화되어 있죠. 문서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매뉴얼로 다 되어 있잖아요. 회사에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문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업이 더 중시해야 될 관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인간관계, 신념, 개인들의 신념, 또 사회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근데 이 경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 잠깐 사전적인 정의에서 본 것처럼 그 조직 내부의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는 지역에 있는 그런 사회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회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회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는 회사 내에는 뭐 동호회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이제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면은 뭐 신도림에서 나온 회사 동료들이 나가서 담배 피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렇죠? 버스, 지하철 타고 못난 사람들끼리 나가서 담배 피고 또 커피 한 잔씩 마시는 그런 것들도 사회적 집합, 사회적 커뮤니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아니면 뭐 매주 금요일마다 뭐 동호회일 수도 있긴 한데 매주 금요일마다 뭐 그 기타를 배우는 그런 모임이라든가 직장인 동호회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한 번씩들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 문화, 자발적 시도, 사기, 그리고 몰입, 가치관, 태도, 자부심, 개인의 성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건 개인의 성장도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경영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이런 공식적인 패러다임을 통해서 조직의 힘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때는 우리가 뭐 저도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초반부터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팀을 위해서 개인이 어느 정도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옅어지고 있고 또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도 조직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를 이루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기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개념들이죠. 뭐 전부 다 이거는 뭔가 하나 분명한 게 없어요. 다 애매하고 뭐 문서도 없죠. 이런 것들은 다 매뉴얼이 있잖아요.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인사고과 매뉴얼이 있어서 거기대로 하고 내가 이렇게 물론 이제 매뉴얼이 있어도 사실은 평가할 때 뭐 내 마음대로 하긴 하죠. 그래도 뭐 김 대리가 나한테 술도 잘 사고 제가 나한테 잘해줘 하면 뭐 평가를 잘 주기도 하고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는 가시적이고 굉장히 문서화되어 있는 그런 변화 기제인데 반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비공식적이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문서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경영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사업계획이나 전략, 사업목표, 예산을 떠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쪽 부분은 너무 애매하고 모호해서 무시하기가 쉬웠던 거죠. 그리고 힘들어요. 경영자들이 이거를 다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에요. 나는 내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짜갖고 조지고 막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만들어갖고 하도 업체를 막 압박을 해도 내 실적을 이룰까 말까인데 뭐 개인의 태도를 갖고 얘기하고 너의 자부심, 야, 너는 이걸 하면은 너는 이렇게 성장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돼서 너 뭐 10억을 벌 수 있어.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이런 비공식적인 변화에 대한 기제나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사실은 애써 외면해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이런 효과,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시장을 지배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는 내가 100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100개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적인 변화 기제들을 활용해서 조직을 리드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권한이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넘어가고 그리고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경영 환경에서는 이제 비공식적인 이런 특성들과 비공식적인 문화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나온 일일까요? 이런 얘기 혹시 한번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경영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경영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프레드릭 테일러라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1910년도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이제 X 이론이에요. X 이론. 모든 그 사람들은 제가 잠깐 메모를 해왔는데 얘기하는 게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걸 싫어하고 지시받는 걸 선호하며 금전적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릭 테일러는 1910년도에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서 구성원들을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헨리 포드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을 받아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만들죠. 그래서 사람은 기계와 다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앉아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조립해 나가면서 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나는 일하기 싫지만 내가 여기 앉아갖고 하루에 일하면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과학이 이런 식으로 경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왔었는데 이게 1950년대에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Y 이론이라는 얘기를 해요. 벌써 1950년대니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Y 이론은 뭐냐면 X 이론과 정반대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일을 좋아하고 책임을 추구하며 그리고 금전적 보상과 처벌이 아니라 일에 대한 목적과 정서 그리고 만족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X 이론과 Y 이론의 창시자들이 서로 이제 그 얘기를 갖고 막 싸워요. 싸워왔지만 여전히 서구 사회도 그랬었고 우리나라 사회도 그랬었고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는 경영자들이 이런 비공식적인 변화 기제나 Y 이론에 많은 관심을 안 가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1950년대 전쟁 때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할 만한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1990년도에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1990년대에 서울대학교의 이면우 교수가 W 이론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책으로 나오고 W 이론은 X와 Y 이론에 비해서 아직 부정확하다, 아직 정립되지 않은 이론이다 해갖고 그냥 W 이론을 했는데 W 이론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바람 이론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외국의 경영 시스템을 그냥 들어올 게 아니라 우리 한국민의 신바람을 잘 소화시켜서 신바람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신바람은 여기에서 보면 이쪽에 가까운 거죠. 비공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변화 기제를 이용해서 경영의 도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이지 않는 힘들이 경영에 움직이는 게 더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면우 교수가 책도 굉장히 많이 냈었고 그 당시에 W 이론으로 무슨 그 굉장히 많은 강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초반만 사실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시작한 것도 사실 70년대 80년대에는 거의 그냥 중소간해공업부터 시작했다가 90년대 이후부터 이제 경영이 제대로 나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면우 교수의 이론은 굉장히 다른 경영자들의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키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식스시그마를 도입하고 소니를 따라잡으려고 SCM을 도입했는데 지금은 애플이나 페이스북, 애플을 먼저 따라잡기에는 마땅한 그 공식적인 툴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애플의 핵심은 뭐예요? 애플의 핵심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물론 이제 뛰어난 천재가 이끄는 시장의 주도적인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삼성 분위기에서 못 만드는데 고민인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런 공식적인 기제에서는 도저히 이제 찾아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런 비공식적인 특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조직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경영이라는 거를 연상할 때는 반드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도구들만을 떠올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비공식 조직의 특성들도 같이 고민해보자. 이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주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조직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그 영문으로는 informal organization인데 organization은 그 어떤 그 사람과 사람이 모여있는 꼭 집단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비공식적인 조직적 특성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무슨 기업 문화나 사기 이런 것들도 똑같이 비공식 조직이라는 그 틀 안에서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자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사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사실은 요 앞에 나와 있던 그 이론이 다예요.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과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 그렇다고 해서 비공식 조직만을 또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산 라인이 있고 애프터 서비스 하는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까도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뭐 식스 시그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안 잡고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공식 조직과 공식 조직의 통합과 균형,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사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우위를 갖자라는 게 이제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제가 볼 때는 한 22가지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뭐 대표적이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해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해군에서,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홈데포라고 미국의 그 건설 장비를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사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절도와 관련된 일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조직에 관련된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젠틀 자이언트라는 그 이삿짐 운송업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외주업체, 또 아웃소싱에 있어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통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학교 조직, 그다음에 육군 장교들의 졸업 프로젝트에 관한 10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그 프로젝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그 해군 제독의 모자를 떨어뜨린 예도경례라는 사례인데요. 이게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미국 배 이름으로는 USS 니콜라스라는, 니콜라스가 굉장히 유명한 해군 제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천안함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초계함이라고 하는데, 천안함이 딱 요만한 사이즈예요. 이런 것들은 그 대개 경비와 그 항공모함들을 에스코트하는 그런 능력과 뭐 정찰의 임무, 또 간단한 포격이나 뭐 이거 해적을 잡을 때도 이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가 어디죠? 아프리카, 네, 소말리아 해적 잡을 때 우리나라 미국에서 보낸 배도 요 USS 니콜라스 딱 요 사이즈의 배였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한 명은 이제 윌리엄 인스킵이라는 장교가 한 명 있었고, 또 한 명은 찰리 스튜어트라는 장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명은 마침 금요일 날 둘 다 휴가를 갔어요. 근데 금요일 날 오후에 이 함장이 본부로부터 해군 제독이 월요일 날 아침에 니네 니콜라스 함에 들어갈 거니까 니네 의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함장이 이 두 명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 안에는 이제 뭐 이 배 안에는 이 두 명의 장교 말고도 굉장히 많은 뭐 한 10대 명 이상의 장교들이 있고 또 수병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장이 딱 다음 주에 제독이 온대, 다 모여봐 해갖고 이제 딱 모아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해군 함장이 해군 제독을 맞이할 때 쓰는 그 의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예도경례였어요. 예도경례가 뭐냐면은 그 소드 솔루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칼 갖고, 해군 장교들은 이렇게 다 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칼을 갖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경례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군 제독이 전함에 승선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첫 번째 공식 행사로 해군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해요. 근데 함장이 좀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초기함은 좀 작아요. 이 폭이, 여기 사람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사람이 들었으면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해군 제독이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오면은 여기서 이런 뭐 10대 명의 장교들이 쭉 서서 예도경례를 하기에는 좀 좁은 거예요. 좀 좁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장교들은 예도경례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훈련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예도경례를 쓸만한 일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장교들이랑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야, 우리 예도경례 하지 말자. 일단 위험하고, 좁아서 위험하고, 그리고 얘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수경례로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교들은 야,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였죠. 그리고 이제 뭐 주말에 이제 휴가 갔다가 월요일에 이제 출근해갖고 준비를 막 한 거예요. 이제 제독이 올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장교들이 여기 이제 일렬로 쭉 서 있다가 그 해군 제독이 올라올 때 함장이 이제 경례했을 때 반응이, 이 두 명의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한 명은 찰리 스튜어트는 그냥 이렇게 거수경례를 바뀌어진 대로 거수경례를 했는데, 이 윌리엄 인스킵은 칼을 빼서 예도경례를 하다가 그게 이렇게 그 제독의 모자를 탁 쳐서 그게 바다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 제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책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준 건데 여기서 보면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좀 달라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이미지를 갖고 온 건데 윌리엄 이스킵은 굉장히 단정하고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FM 장교예요.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을 규정과 규율에 의해 의거해서 해요. 그리고 명령과 지휘 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동료나 부하들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사나 동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이런 사람을 좋아는 해요. 그러니까 쟤는 틀리진 않아. 항상 옳은 말만 하고 항상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왠지 나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애야. 그래서 이렇게 좀 멀어지는 경우죠. 막 그냥 그렇지만 동료들과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월요일날 출근했을 때는 사람들이 얘한테 가서 나서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야, 너 휴가 잘 보냈어? 왔니? 뭐, 여자친구 만났어? 뭐, 화장실에서도 만나면 오줌 싸다가, 야, 제도 올라올 때 이거 손경례 해야 돼, 손경례. 이거 너 칼 갖고 있다고 이거 하면 안 돼? 막 얘기해갖고, 이게 자연스럽게 정보가 이 사람한테 전달된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장교들이 함장이 몇 명 휴가 간 거를 갖고 야 얘네한테 꼭 얘기해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야 우린 좀 위험하고 하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휴가는 항상 돌아가면서 애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함장은 그냥 그 사람들이 잊어버렸던 거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도 내가 꼭 걔한테 얘기 안 해줘도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모르고 함장 제독이 올라왔을 때 예도 경례를 하다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는 시사점 중에 하나는 그 개인적인 네트워크와 친밀감이 정보의 유통과 정보와 지식의 유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 거라고 이 책에서는 그런 사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보면은 조직 활동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는 문서나 매뉴얼에는 없어요. 그리고 회의록에 보면 진짜 중요한 정보가 있을까요? 회의록에 우리 사장님이 저거 A라는 프로젝트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딱 적죠. 사장님 A라는 프로젝트 부결했는데 사장님 얼굴에 뭔가 짙은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그거를 캐치한 사람들은 나중에 뒤에 가갖고 야, 그 사장님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근데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다른 본부장이 가갖고 사장님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땐 좀 어렵겠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이번엔 드랍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이 그런 비공식적인 경로,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을 빨리 캐치한 그런 정보들은 회의록에는 없잖아요. 근데 회의록만 철떡같이 믿고 야 모든 건 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이런 사람들은 사장이 노 했으면 야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 누가 딱 올라잖아요. 야 이거 사장이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 프로젝트가 올라와도 전혀 그럴 기회가 없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 프로젝트는 한다고 했는데 사장이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이거 해 그랬는데 이거 하다가 회장한테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실적이 초기에 안 나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캐치해요? 대면 접촉과 사회적 네트워크와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거지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정해진 자료라든가 회의록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네트워크와 친밀감이 굉장히 정보 유통과 지식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로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제목은 지역사회와 일선 지역에서 배운다, 일선 직원에게서 배운다, 홈데포라는 건데요. 홈데포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형태의 유통회사가 안 들어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는 홈데포죠. 홈데포는 뭐냐 하면은 가정용 건축 자재 유통회사예요. 뭐냐면은 철물점이에요. 철물점. 철물점가 뭐 망치 팔고 뭐 못 팔고 이러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죠? 이케아 아직 안 들었죠. 이케아 가구점. 예. 그래서 아마 곧 이케아는 아마 내년쯤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요. 홈데포도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사실 계량시장 공구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남자애들이 하는 유일한 취미 활동이 집 고치는 거예요.
집 맨날 뭐 하면은 남자애들 전부 다 그 거라지에 들어가면 자기 다 이게 있어갖고 남자는 막 두들겨 맞추고 부시고 막 맞추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이런 일을 막 하는 친구들인데 홈데포가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넘버원 건축자재 유통회사예요. 그래갖고 뭐 이런 수레를 갖고 들어가서 뭐 이런 막 뭐 전등도 사고 뭐 못도 사고 대패도 사고 자동 망치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데인데 79년에 설립이 돼서 종업원수가 현재 32만 명, 2,000개 이상의 매장과 연매출이 90조, 이익이 3조 정도 되는 그런 거대한 유통회사입니다. 근데 여기를 잠깐 보시면은 이 홈데포의 그 스탁 프라이스예요. 물론 이제 주가가 회사의 매출과 이런 거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지만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1972년도에 1979년에 됐다가 계속 비질부진하다가 90년, 95년을 거치면서 2000년도에 이르러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정도로 성장하는 사업은 이건 정말 굉장히 힘든 사업이에요. 이건 사장도 막 그 다음날, 이게 지금 95년에서 2000년인데, 이게 뭐 10불짜리 하던 주가가 한 해 지나가서 막 20불, 그 다음에 40불이 되고, 그 다음에 70불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주가는 물론 그 매출에는 좀 선행하긴 하지만, 이게 매출이 만약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경영자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 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왜 홍수를 대비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수도관이 좁아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아니면은 한번 생각해요. 서울 시내의 자동차가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1년에 막 2배씩 늘어나는 거. 50만 대에서 100만 대, 100만 대에서 200만 대. 그 도로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이런 정책 의사결정한 사람은 혼란에 빠지는 상태예요. 홈데포가 그랬어요. 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마냥 잘 될 줄 알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이때는 경영이라는 게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무조건 야 저기 누운 땅 있으면 거기서 땅 사갖고 짓고 시스템 갖다 깔아주고 쫙 물건 넣어주면은 손님들이 막 차 타고 와서 줄 서갖고 기다리면서 물건 사가는 때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피크를 딱 찍고 꺾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장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하면 되니까 수요가 막 생기니까 막 팔면 돼요. 근데 이만큼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뽑고 설비를 유지했던 조직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당장 캐시가 안 돌아요. 내가 이만큼을 팔 걸로 생각을 하고 막 이걸 계속 해왔는데 사람이 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큰 결심을 합니다. 이때 홈데포는 그 2명의 창업자가 있는데 창업자들이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온 사람들인데 얘네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특급 소방술 한 명 등용하자. 그래갖고 로버트 나르델리라고 GE의 CEO였어요. GE의 CEO를 2000년도 말쯤에 이 사람을 채용을 해요. 이사회에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GE라는 기업은 아세요? 뒤에 학생분들은 잘 모르죠? 알아요?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GE는 가전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백색 가전을 주로 만드는 그런 회사였어요. 냉장고가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었죠. 근데 GE는 좀 그 사업 모델이 홈디포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GE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B2B가 커요. 내가 냉장고를 물론 커스터머한테 팔긴 하지만 채널을 통해서 팔아요. 뭐 월마트라든가 무슨 뭐 백화점을 통해서 팔죠. 백화점이랑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야 우리가 작년에 팔아보니까 올해는 냉장고 수요가 한 10% 정도 늘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매장도 좀 늘려놨으니까 니네가 10% 더 생산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중간에 있는 채널 회사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예측 자료를 갖고 주문을 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GE는 별로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고 성장해왔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건축 공구를 파는 데는 이거 뭐 대표적인 B2C예요. 유통회사죠. B2C 기업들은 커스터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측하기 굉장히 불분명해요. 물론 큰 틀에서의 그 경영에 대한 감각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주택 개량 시장은 대개 겨울에는 비수기야. 그러니까 뭐 봄에는 사람들이 페인트 칠을 많이 하니까 페인트가 좀 많이 팔리고 겨울에는
좀 안 팔리고 뭐 이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예측하기 힘든 그런 시장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GE에서 썼던 방식을 갖고 이 홈디포를 손대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되게 이제 경영자가 새로 오면은 뭘 해요? 되게 경영자가 새로 오면 크게 경영에서 할 건 두 가지잖아요. 매출을 늘리거나 원가를 줄이는 거예요. 매출 늘리는 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좀 보고 해야 되겠어. G랑은 좀 다르니까 내가 좀 볼게. 제일 먼저 한 게 비용 절감이에요. 비용 절감을 하려니까 사람을 잘라야 되는 거죠. 사람을 잘랐고 그 다음에 로버트 나이델가 했던 게 생산성을 높이자. 그리고 이 홈디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홈디포의 경영자예요. 그럼 뭐가 제일 고민일까요? 홈디포라는 게 뭐예요? 각 전국 미국 전역의 2,000여 곳의 매장에 목과 나사목과 톱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망치와 뭐 전기 뭐 이런 것들이 쫙 깔아서 그런 걸 파는 회사예요. 뭐 백열 전기도 팔고 뭐 이런 것들도 파는 회사예요. 뭐가 제일 고민일까요? 경영자가? 맞아요. 최고예요. 환장하겠는 거야. 내가 올해는 정부 담화가 한 20만 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갖다 놨더니 10만 개밖에 안 남았어요. 10만 개를 다 어디다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팔릴 줄 알고 창고에 넣어놨더니 창고도 안 나가고.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재고 관리야. 내가 재고 관리 한번 해볼게 해갖고 중앙에서 재고 관리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쭉 갖고 재고 관리를 시작해요. 근데 홈디포의 사례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홈디포가 이제 전국 뭐 도시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방의 저기 아틀란타 총구석의 어떤 그 매장에 가보면은 그쪽에 있는 그 관리자들은 그걸 딱 알아요. 원래 겨울에는 주택 개량을 잘 안 해. 그래갖고 사람들이 집수리를 잘 안 해갖고 손님이 별로 없어. 근데 언젠가 좀 이상하게 뭐 장화 신고 이렇게 수염 덥수룩한 친구가 와서 맨날 와갖고는 전구도 아마 40개, 그다음에 톱 20개 뭐 이런 걸 사가는 거야. 걔는 어디서 장사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지네들끼리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재고가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사에서 야 겨울에는 전구 수요가 적으니까 각 매장당 10개씩만 가져 해갖고 10개씩만 쭉 준 거예요. 그리고 안 사다 놓고. 그러니까 이거를 본사에다 얘기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본사에다가 전화해갖고 혹시 그 우리 재고 좀 더 갖다 줄 수 있나요? 그러면 본사에서는 야 니네 10개 아직 팔지도 않았잖아. 근데 물론 안 팔았는데 우리 좀 있으면 아마 팔릴지도 모르는데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사에서는 뭐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시끄러 뭐 이렇게 갖고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겨울철에 눈이 한참 오는데 장화 신고 번거지 모자 쓰고 와서 전구 40개 왜 전에 갖다 놨는데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구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관리자를 불러갖고 막 따졌겠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이거 10개 가져가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 갖다 놓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나는 당장 그 사람이 누굴까요? 어디 지역에서 집수리하는 사람이겠죠. 뭐. 근데 이 사람이 매년 그때에 큰 오다를 계속 따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에이씨 뭐 그래. 그래서 동네 다른 옆에 철물점을 가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재고 관리가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어요. 그 로버트 나이델리가 했던 중앙 집권적이고 과학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이 주는 장점은 경비를 줄인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순간에 줄였던 경비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그 고정 고객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보상을 아무도 안 해줘요. 잃어버린 고객에 대한 지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뭘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매장에서 애틀란타 촌지방에 있는 매장에서 일하는 관리인들의 자부심과 일에 대한 동기를 없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목소리가 있을 때는 잠깐 우리 재고 이달에는 전구 담화가 50개 있어야 돼. 걔가 40개 사갈 거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먹혀갖고 그전에 재고가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재고 관리는 내 일이 아니야. 그냥 뭐 중앙에서 그 지휘에서 온 팀들이 잘하고 있겠지 하고 자기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홈디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홈디포가 여기 보시면은 98년부터 2006년까지 요새 2000년까지인데 98년부터 2006년까지 주가는 또다시 쭉 빠지고 요때 2000년대 말에 로버트 나이델리가 부임했는데 한 번에 그 플럭추에이션을 겪은 다음에 또 쭉 빠졌어요. 결국 로버트 나이델리는 2007년에 해임돼요. 해임되고 이 당시에 2007년에
이 사람이 저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CEO들의 억대 연봉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은 해임되고 그리고 해임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중에 어디 다른 데로 가긴 했는데 그걸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했는데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 로버트 그 홈데포의 사례에서는 그 현직에 있는 직원들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잃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현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좀 줄어들 권한에 대한 유형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오르페우스 오케스트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게 그 오케스트라라고 하면은 먼저 사진을 먼저 잠깐 한번 보시죠. 이게 그 아마 뭐 그 모임 공지에서 나오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제 지금 공연하는 장면 두 가지고요. 이거는 그 오케스트라 홈페이지에서 제가 갖고 온 사진이에요. 뭐 좀 이상한 거 있으세요? 이상한 거 있나요? 예, 지휘자가 없죠. 예, 지휘자가 없어요. 이분이 지휘자같이 생기긴 했는데 사실은 지휘자는 아니에요. 이분 그 바이올린 뭐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지휘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KBS에서 대중음악을 하는 그런 그 KBS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지휘자가 지휘를 해도 트럼펫 불고 기타 치고 드럼 치는 사람들이 지휘자를 잘 안 봐요. 왜?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곡들을 그냥 충실히 연주하면은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지휘자와 연주자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휘자들이 항상 연주자들이 앞에 악보가 있다 하더라도 연주를 하면서 지휘자와 시선을 맞추고 공감하는 과정을 꼭 거쳐요. 그랬는데 여기엔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우리나라 서울시향 지휘자가 누군지 아세요? 네, 정명훈 씨죠.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옛날에 번스타인, 지금은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번스타인이었을 때랑 또 다른 사람이었을 때 왜 곡에 대한 해석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그 연주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디렉션을 지휘자가 바로 주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는 1972년도에 설립된 오케스트라인데 초기부터 지휘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지휘자가 없었던 이유가 지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지휘자로부터 통제받는 게 싫어! 이래갖고 지휘자를 없앴던 게 아니라 연주자 개개인들 간의 능력과 헌신과 교통과 그 소통을 중시한 거예요. 대개 지휘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지휘자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휘자의 말을 따라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연주자들끼리 막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갖고 지휘자 없이 연주를 하기를 시작해요. 1972년도부터. 대부분의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TV 화면들을 보면은 어때요? 그냥 지휘자가 나와서 막 지시를 하죠. 자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이러는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그냥 막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왔던 영상처럼 쟤들끼리 막 떠들어요. 쟤들끼리 막 떠들고 아니야 이게 맞아야 너 이렇게 해봐 유튜브에 안 나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시행착오를 좀 겪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맨날 만날 때마다 하는 게 아까도 케어스 이게 막 혼돈스러운 혼란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갖고 아까 말한 것처럼 코어 시스템, 코어 플레이어, 프린시플 플레이어 한 3-4명의 주자들이 서로 그 지휘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갖고 야 내가 해보니까 너 한꺼번에 매번 연습할 때마다 다 모여서 음악의 곡에 대한 해석과 연주에 대한 강약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야 바이올린에서 대표 주자 1명 나와, 클라리넷 1명 나와, 뭐 바순 1명 나와 해갖고 각 주자의 대표 플레이어들이 그 악곡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서로 떠들기도 하고 여기 아까 나왔죠 뭐. 조킹도 하고 쟤들끼리 그 다음에 막 떠들고 놀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갖고 얘들도 이제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이런 그 핵심 그룹들이 얘기를 뭐 곡을 해석하고 연습하고 공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 그룹들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바뀌어요. 어떤 애는 클라리넷에 A라는 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곡을 연습할 때는 클라리넷에 B라는 애가 나와서 연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오르페우스 그 체인버 오케스트라는 여러분들이 그 웹 서치를 해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오케스트라로 성장했어요. 지금 이미 뉴욕에서는. 그래서 뉴욕에서는 그 뭐 지금 카네기홀에서 매년 공연도 하고 그리고 그 뭐 그래미상도 받고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규모가 커지면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공식적인 통제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욕구가 항상 생겨요. 일반 기업들도 처음에 10명, 20명이 할 때는 공식성에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장이 하면은 직원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 격리 직원이 하면은 쟤 감기 걸렸어. 쟤 짜증나고 있어. 지금 걔 뭐 해. 걔한테 가면 안 돼. 다 알아요. 그리고 수급 얼마 되는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직원이 50명, 100명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문서와 매뉴얼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게 필요하니까.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니까, 머티리얼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그 유튜브에도 보면은 리더리스 디스커션이라는 그 제도를 만들어갖고 그런 것도 막 교육 교재도 만들어서 해요. 리더 없이 여러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툴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시사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단원들이 자발적인 시도, 그리고 참여, 그리고 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휘자가 그런 것들을 뺏지 못하게 한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공식 조직을 아직까지도 안 갖고 있고, 행정 조직도 연주자 조직들이 이제 리더 그룹을 따로 만들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것들도 이제 연주자와 행정 그룹이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사례는요, 경찰 조직에 대한 사례예요. 근데 휴스턴 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경찰서 가면은 휴스턴 경찰서니까 뭐 미국이랑 꼭 매치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뭐 분당 경찰서쯤 될까? 아니면 뭐 충주시 경찰서쯤 되겠죠. 근데 경찰 조직에 가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경찰 조직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근을 하면서 응급 전화를 처리하는 그런 경찰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미국도 지금 911으로 다 전화가 오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112로 오죠. 112로 오지만 112가 접수를 받았을 때 각 해당 지역의 그 경찰 조직으로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당 조직으로 직접 전화를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죠. 비상 전화를. 그러면 이렇게 그런 비상 전화를 업무를 처리해 주는 조직 경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트롤카를 타고 다니는 순경들이 있죠. 페트롤카를 타고 다니면서 그 정복을 입고 페트롤카를 타고 다니면서 어떤 뭐 비상 상황이나 뭐 우리가 전화하면 이제 출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수사 경찰들 있죠. 총을 잡고 사복을 입으면서 수사 경찰들이 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사례이긴 한데요. 휴스턴 경찰서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경찰서장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었냐면은 경찰들을 어떻게 뽑아요? 경찰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시험 봐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수사 경찰관에 맞는지, 이 내근직 하는 경찰에 적합한지, 아니면은 페트롤카 정보 입고 보내는 게 좋은지에 대한 판단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순환보직이에요. 순환보직. 그냥 너 한 3달은 이거 해. 너 6개월은 이거 해. 그 다음 6개월은 이거 해. 그 다음 6개월 이거 해. 돌아가면서 시켰어요. 돌아가면서 시키다 보니까 뭐가 힘들어요. 뭔가 자꾸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나는 이 폼나잖아. 나 경찰 이거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나보고 자꾸 전화 받으래. 그런 애들이 자꾸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지금 여기 그림도 뭐 그렇긴 한데 나는 총 쏘고 사복 입고 막 범죄 현장에 가는 거 싫어. 나는 그냥 경찰차에서 그냥 이렇게 순찰 돌고 할아버지나 아이들이 위험하면은 걔네들을 잘 이렇게 인도해 갖고 해주는 그런 경찰이 하고 싶은데 나보고 자꾸 여기 쫓아다니면서 막 그 마약 사범 잡으라고 해. 나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런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경찰서장, 여러분 경찰서장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적성검사를 해서 배치하는 건 좋은데 구조조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찰들은 기본적으로 얘네 잘리기가 좀 힘든 조직이니까. 근데 얘네가 휴스턴 경찰서에서 처음 시도했던 게 뭐냐면은 적성검사랑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이렇게 우리가 경찰서장이 돌아가면서 순환 보직을 준 게 아니라 선택권을 경찰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네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말을 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왜? 나는 우리 지금 휴스턴 경찰서 10명밖에 없는데 10명 중 8명이 다 애들이 막 유도대학 출신에다 막 이래갖고 다 야 나는 야 잘됐다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나 저 범인 잡으러 갈래 하면서 막 다 총 잡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뭐 어떤 땐 가니까 뭐 야, 나는 이런 거 위험해서 싫어 이게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균형을 어떻게 맞췄냐면은 이런 선택권을 부여하고 균형에 맞게 그거를 거꾸로 그 상부 기관에다가 야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이런 애들이야. 지금 니네가 보내준 애들은 우리가 해보니까 다 이것만 하겠대. 근데 우리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얘네 다시 돌려줄 테니까 이런 애들을 줘. 결국 뭐예요? 이거는 그냥 커뮤니케이션 대화와 그들의 선택권을 이해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아무 차이도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효과를 일으키면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경찰 조직에서도 자기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배치를 할 때부터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를 적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의 자율적인 의지나 자발적인 시도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던 사례로 나오고 있고요. 제재소에서 벌어진 종업원 절도라는 일인데요. 이게 뭐 인플로이 세프트라고 해서 이제 종업원들이 이제 회사의 물건을 자꾸 훔치는 사건들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제재소라고 하면 이제 뭐 그 나무를 가공하는 공장이죠. 나무를 가공하는 공장에서 그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있는 제재소에서 종업원들이 1년에 10억 원어치의 개인용 공구를 가져갔대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훔쳐가는 건 분명해요. 근데 회사에서는 좀 고민인 거예요. 첫 번째 고민은 노조가 너무 강력해서 이거를 공론화시키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더 웃기는 거는 얘네들이 경제적인 효익을 위해서 회사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훔쳤냐 보니까 그냥 이게 재밌는 거예요. 회사 물건을 훔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애들은 훔쳐갖고 자기네 집에서 톱을 갖고 와서 자기네 집에 갖다 놨으면은 직원들끼리 모여서 할 때, 야, 이거 회사 거야? 막 하면서 자랑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이 좀 고민스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제재소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떠오르는 건 뭐예요? 이거 뭐, 그 마트에 놓는 이런 디텍션 같은 거 있잖아요. 물건 갖고 나면 삑 소리 나게 하면은 붙잡아다가 너 일로 와. 이렇게 몸수색하면 되죠. 제일 간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직원들이 느끼는 물건을 훔칠 때 느끼는 스릴과 재미를 오히려 증폭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사장이 이거 갖다 놨는데 내가 이렇게 옆으로 다 빼갖고 이거 이만큼 이만큼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고민인 거죠.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존 카젠바흐가 컨설팅을 해준 건데 그러면은 그냥 갖고 가게 하자. 갖고 가게 하고 그거를 딱 디텍션은 하면은 여기다 전광판을 만들어서 도서관 대여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광판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야, 삽이랑 망치를 존이 몇 월 며칠 날 갖고 나갔어. 이렇게 대여만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거를 이제 얘네들은 스릴과 재미를 죽이는 장치를 이제 그거를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 야, 내가 저기 삽이랑 망치 갖고 왔대. 나 지난번에 햄버 갖고 왔는데, 저 있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는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물건이 없어지는 그 도난 사건이 제로가 됐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옛날에 훔쳐간 것도 갖다 놓은 거야. 그러면서 얘는 이것도 갖다 놓으면서 막 스릴을 느꼈대요. 야, 이게 없지. 내가 옛날에 이것도 갖고 왔거든. 그러면서 막 갖다 줬다는 뭐 그런 사례를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사례로서는, 이 책에 나온 사례로서는 그 종업원들의 이제 자부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왔고,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자부심을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나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일관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공식과 비공식의 균형과 통합, 이런 능력이지, 비공식만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부시 대통령의 그 재선 캠페인에서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케네스 멜만이라는 선거 캠프 매니저의 사례인데요. 부시 대통령이 2000년도에 집권을 했죠. 2000년도에 집권을 하고는 2001년도에 9.11이 났죠. 2001년도에 9.11 나고 빈라덴 잡으려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어요. 2001년에. 그러고 나서 2004년에 재선할 때 4년 동안 빈라덴도 못 잡고 전쟁에서 계속 돈만 쓰니까
재선에 당선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때였어요.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고 그때 케네스 멜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부시를 다시 당선시키자라는 그런 캠페인에 뛰어들어갔고 세 가지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겨요. 첫 번째 하나는 선거 조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거 조직이란 건 어떨까요? 선거 조직은 굉장히 비공식적인 조직이에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템퍼러리해요. 처음에 선거 기간 동안에 딱 조직이 됐다가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충성심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빨리 적응해서 해야 되는 모든 일을 처리해야 나가는 조직인데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가 만들어내는 그런 공식적인 문서에서조차도 제대로 된 그런 정책적인 그 검토 사항이 반영이 안 되고 굉장히 즉흥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맞춤법 틀린 것도 막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멜만이 이래서는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해갖고 공식적인 문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팀을 딱 만들어요. 근데 선거 캠프 여러분들 혹시 뭐 참여해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원순 캠프 같은 경우도 보면 옛날에 개동에다가 선거 캠프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에요. 막 그냥 뭐 그 정당 그 지지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막 야 거기 돈 더 보내 막 프랭카드 붙여하면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 조직인데 얘네들이 가니까 막 그 험난한 그 선거꾼들 사이에서 얘네들이 문서를 검토하는 애들이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일인가? 뭐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케네스 멜만은 그 사람들을 부시 후보와 자기 중간에다가 그 사람들 사무실에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수시로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의 노고와 이 사람들의 기여를 칭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공식 문서를 검토하는 팀의 존재를 굉장히 돋보이기 그 가치 있는 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대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홍보 조직에 있어서도 그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기자들의 속성은 뭐예요? 후보의 잘못되고 나쁜 점을 캐내는 게 속성이에요, 기자들은. 기자들은 후보가 잘한 거는 잘 안 내보내요. 왜?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흠만 찾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캠프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기자들과 거리감을 두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미워해요. 쟤네들은 언제든지 나를 어떻게 파악해갖고 잘못된 정책, 잘못된 거를 캐내려고 하는 애들이야. 이러다 보니까 기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고 좋은 정보가 넘어가는 것조차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케네스 멜만이 이거를 딱 파악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해서 자기 스스로 나서서 기자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거를 해요. 뭐 이게 간단히 예를 들면 뭐 인사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기자들과 협업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존경을 표시하고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일관되게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 사례에서 일관되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어요. 경영에서도 사장이 야 나는 네가 우리 회사 일을 열심히 해줘갖고 난 정말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사실 여러분들 뭐 저도 집에서 개를 한 마리 기르는데 개들이 다 알아요. 개들이 내가 한 대 때리려고 야 일로 와 하는 거를 다 금방 알아요. 진짜요. 그래서 개들도 심지어는 개들도 알아요. 개들도 사장이 딴 사람인 걸 아는데 사람은 더 잘 알죠. 사람은 사장이 진심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거는 뭐 불보듯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다가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케네스 멜만도 기자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솔선수범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 예산에 있어서도 중앙 집권적인 선거 예산 책정 방식에서 벗어나서 선거 예산을 들고 지방 선거팀한테 간 거예요. 뭐 동작구면 동작구, 뭐 뉴욕이니까 뭐 플러싱 가갖고 얘기를 한 거야. 니네 우리 선거 이거 했는데 내가 볼 땐 이거는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한 거야. 대부분의 중앙에서 짜는 예산은 뭘 기반으로 해? 다 과거 실적 갖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나중에 또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니네 올해 니네 1월부터 3월까지 선거 전까지 니네 쓸 돈이 니네 활동 계획을 말해. 거기에 대해서 선거 예산을 줄게 해갖고 그렇게 해요. 또 야 니네 중앙당에서는 니네 올해는 3월 두 달 동안 그 지지 후원자 수를 500명으로 잡았는데 가능해? 물어봐요. 그럼 얘네들이 안 돼. 우리는 안 돼. 해보니까 500명은 힘들어. 300명 끼게 300명이야. 딴 데 가서 더 해.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데는 500명밖에 못했지. 700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이들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의사결정 규정에 참여시켰던 그런 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이 나타나죠. 왜 내가 그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거 예산과 사업 목표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것들로서 이제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젠틀 자이언트라는 홈페이지인데 이거는 나중에 보고 한번 잠깐 볼까요? 젠틀 자이언트는 뭐 말 그대로 젠틀한 거인들이에요. 아주 굉장히 상냥한 거인들인데 이삿짐 회사예요. 이삿짐 회사인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 레리 오틀이라는 그 창업자 겸 지금 사장이 있는데 잠깐 여기도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I'm Larry O'Toole, president of General Giant Moving Company. General Giant is a full-service moving company. 몇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봤을 때 보면 Access where hoisting might be needed, where there's high-value items. I think the greatest thing about our company is our people. General Giant is famous. 유니폼이 좀 독특하죠? 이삿짐 업체 유니폼이. All our people run. We don't walk. We run. 얘네들 한번 보세요. 이삿짐을 내려놓고 뛰어가요, 막. 이런 이삿짐 직원을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얘네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Running the stadium is a big part of General Giant culture. It's what we're all about.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젠틀 자이언츠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레리 오틀이 좀 전에 이 사람이 그 레리 오틀 그 사장인데 이 사람도 시간이 되면 참여하는데 뭐냐 하면은 하버드 대학의 스테디움인데 거기에 그 관중석 계단이 127개래요. 근데 127개의 계단을 37번 왕복하는 일을 해요. 얘네들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얘네들의 그 가장 이삿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들이 건강한 신체, 이 단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례에서 이제 그 존 카젠바크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런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가 홈페이지나 매뉴얼에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여기도 보시면 이제 애슬레틱스라고 나오죠. 얘네들은 그 레리 오툴도 조정선수 출신이에요. 조정선수 하면은 여러분들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소셜 네트워크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에도 그 마크 주커버거가 조정 선수 하버드 대학에 굉장히 도련리 집단인데 조정 선수 하면은 돈도 굉장히 많고 몸도 굉장히 좋은 그런 애들이 하는 부잣집 스포츠예요. 근데 그런 조정 선수들이 만들어 놓은 회사예요. 근데 조정 선수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신체적인 우월한 신체적 활동량이 굉장히 이삿짐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은 자기 스스로를 차도 이삿짐 차라고 안 부르고 보트라고 부르고 선수들도 그 이삿짐 운송부 직원들도 선수라고 불러요. 선수라고 부르고 실제로 이런 그 육체적인 단련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례이긴 한데요. 이건 이제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자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대 기업은 대부분 이제 기업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기업 활동이 내가 물건을 만들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판매하고 AS를 하면서 이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대개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데 현대 조직은 내가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많이 하죠. 외주 계약을 많이 해요. 근데 외주 계약을 할 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공식적인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외주 계약, 아웃소싱 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계약할 때 금액 하나예요. 그렇죠? 내가 용역 계약을 할 때 가격을 낮추고 가격을 갖고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부 직원일 경우에는 사람들을 내가 평가를 하죠. 그리고 복리후생을 만들어갖고 사람 직원들을 동기부여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를 많이 주기도 하고 물론 뭐 보너스를 줄 수도 있지만 근데 외주 계약에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외주 기업체의 성과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은행 같은 기업인데 내가 이제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외주 계약을 했어요. 텔레테크라는 회사를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그렉 쉬히라는 부사장 한 명이 이 일을 맡게 돼요. 외주업체 관리를 맡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일을 맡기 전에 히스토리를 쭉 보니까 3년 동안 3명의 임원급 관리자가 들어왔다가 회사를 다 옮긴 거예요. 왜냐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게 이 외주 관리 계약이라는 건 굉장히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가치를 못 느낀 거예요. 하지만 고객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처음 만나요? 외주업체를 통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임명됐던 임원들은 다 좌천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일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렉 쉬히는 이 일을 맡고 나서부터 외주업체 직원을 자기 부하 직원처럼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대해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일들이 이 사람들이랑 계속 밥을 같이 6개월 동안 돌아가면서 팀별로 상담원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작은 목표를 주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칭찬해주는 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든지 굉장히 사소하지만 그거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리워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끊임없이 했어요. 가장 큰 사례 중에 하나가 중국에 이제 이 사람이 출장을 갔는데 그 어떤 조그만 그 콜센터 그룹에서 굉장히 칭찬한 일을 한 거예요. 고객한테 이제 좋은 피드백을 받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싶다. 공개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나는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거를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나서 본사에 전화를 해서 여러 임원들과 함께 작은 목표를 달성한 팀을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텔레테크라는 회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콜센터를 관리하는 몇 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제일 좋은 성과를 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조직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나 나오는데 여기에 릴리 딘 우라는 중국인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맨하탄에 있는 드소토 스쿨이라는 퍼블릭 스쿨인데요. 공립학교의 교장으로 임명이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오기 전에는 이 드소토 스쿨이 굉장히 평점이 안 좋았어요. 평점이 안 좋아갖고 잘못하면은 장학관으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그런 시기에 이제 도달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5가지의 공식적인 기재와 비공식적인 기재를 잘 통합해서 이러한 일들을 학교를 이제 폐교의 위기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로 되살렸는데 첫 번째는 솔선수범이에요. 처음에 이제 교장이 바뀌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두머리가 바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비용 절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자기 어시스턴트들이 3명, 교장을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3명을 1명으로 줄여요.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이 1000명 되는데 1000명의 학생의 이름을 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학생들이 올 때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학생들을 맞이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규정과 규제들을 철폐해 나가고 그다음에 아까 예산 편성은 아까 정치 조직에서도 유사한 얘기이긴 한데 그리고 지역 사회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거 그리고 권한 유임 등을 통해서 학교를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그런 집단으로 변화시킨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요 뒷부분에 이제 잠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설명하기로 할게요. 마지막 사례인데요. 유치원 여기 이제 유치원 애들이 쭉 나와 있는데 미국의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죠. 미국의 이제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한테 프로젝트를 하나 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유치원 아이들의 놀이 시간을 관리하라 이런 프로젝트를 준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유치원 아이들을 놀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했더니 육사생도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은 육사생도들은 뭐예요? 보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병이 아니라 쫄병이 아니잖아요. 장교들이잖아요. 전략가들이에요. 그래서 흔히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일단 목표를 세운 거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계획들을 쫙 세우고 그리고 또 애들이니까 뭐가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시 대책까지 딱 세워갖고 다 이제 아이들이 노는 시간에 교실에 딱 들어가서 이제 애들한테 야 니네 이렇게 해서 놀아! 이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막 안 듣고 뭐야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닌가 보다. 세상이 이렇게 안 되네 해갖고 다른 교사들이 하는 걸 봤대요. 여기서 얘네들이 얻은 교훈이 뭐냐면은 유치원 교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일정한 틀 안에서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허용해줘요. 이게 수업 시간이 아니 놀이 시간이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아이들한테 가갖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되게 잘했네. 예뻐. 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그리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남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 일단 좀 놔둬요. 놔두고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이게 고착화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선생님이 가서 또 얘기를 해줘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도 공개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둘 다 공개적으로 해요. 이렇게 했더니 애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람직한 행동 패턴이 급속히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애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기업 경영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서 리더가 된다면은 공개적으로 일단은 그들한테 이게 물론 이제 너무 극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나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진 부하 직원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금 제가 아이를 저희 애도 지금 고등학생인데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배운 그 규범은 제가 자식을 기를 때의 규범은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아버지한테 배운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규범을 갖고 애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빠르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내가 갖고 있는 규범을 얘기하는데 너무 틀린 거예요. 하물며 제가랑 우리 애랑 사이가 그런데 직장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저도 젊은 편집자들 와서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빨라요. 이런 소셜 미디어를 다루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배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부분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유치원 아이들을 다루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다가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요. 야, 너 잘한다. 어떻게 유튜브 잘해? 나 몰랐어. 너 보너스 줄게. 돈 주는 거예요. 못하는 것도 처음에 한두 번은 실수를 용서해줘도 괜찮아요. 큰 문제가 안 나요. 군인들은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현대전은 또 옛날 전쟁과 양상이 다르긴 한데, 근데 현대 경영활동에 있어서는 한두 번의 실수는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고착화될 때는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비공식적인 그런 변화 기제와 공식적인 변화 기제를 잘 적절하게 사용해서 경영활동에 도입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결론 부분에 보면은 각 구성원들의 그 레벨별로 이제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입 직원들의 경우에는 일단 신입사원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이제 각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잘 경험도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게 뭘까요? 그냥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되게 굉장히 하찮은 일들을 해요. 복사부터 시작해갖고 문서 타이핑하고 심부름하는 거 하죠. 그렇지만 그런 일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투덜거리면서 일을 하는 거랑 자부심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자부심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회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현 직무 이외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다른 능력을 강화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는 과장급, 차부장급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리더가, 이제 중간 관리자 일단 리더의 위치에 올라선 거죠. 부하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부하 직원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과 낮은 성과를 내는 사람 중간 집단이 있어요. 되게 10명의 부하 직원이 있으면은 일 잘하고 똘똘하고 내가 하나도 안 해도 잘하는 애가 한두 명 있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애가 한 두세 명 있죠. 나머지 한 5, 6명은 누구예요? 보통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리더들은 요 양극단에 사실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은 잘 신경 안 써요. 잘하는 애들만 자꾸 쳐다보고 얘들만 지금 보고 있는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중간 관리자들은 요 중간 집단, 평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단계부터는 중간 관리자부터는 공식적인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틀어졌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비공식적인 조직의 동원 능력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조직 동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실 신입사원부터 중간관리자까지는 그 공식성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서 일을 하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일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별로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중간관리자부터는 그런 비공식적인 조직의 동원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초보적인 관리자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람은 기계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가치 있는 리더십은 어떤 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무슨 가치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해야지만 이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규정보다는 가치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고요. 고참 리더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임원들을 볼 수 있는데 임원이 되고 나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임원들끼리 노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임원이 됐으니까 내 임원 레벨에 맞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일선 현장으로부터 항상 교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임원이 됐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규정과 규칙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시기는 끝났어요. 임원이 됐을 때는 비공식적인 기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내가 규정을 맨날 얘기하는 임원들의 얘기는 귀를 안 기울여요. 그렇지만 그런 규정을 통하고 어떤 가치를 재미있는 스토리 라인으로 만들어서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이 되면은 직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대개 40, 50대쯤 이제 임원들이 되는데 임원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고착화되죠. 내 생활 패턴과 의사 판단하는 능력들이 고착화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실험을 이루어 나가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툴킷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내가 속한 조직이 공식적인 조직이냐, 비공식적인 조직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 문서를 중시하느냐, 대화를 중시하느냐, 무슨 일인지 명확한 것에만 의사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약간 모호해도 수용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한 일만 추진하느냐, 위험해도 혁신적인 일을 추진하느냐, 또 직급과 권한을 중시하느냐, 직무와 협력을 중시하느냐, 또 직무 집합 교육을 통해 직원들 육성하는 방식이 집체 교육을 통해서 하느냐, 아니면 OJT를 통해서 하느냐,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저희가 잡코리아랑 지난달에 한 3, 4주 정도 우리 회사는 공식 조직에 가까운가 비공식 조직에 가까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내일 아마 프레스 릴리스가 시작되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개 70% 이상이 여전히 공식 조직에 가까운 형태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비공식 조직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육성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용에도 보면 이제 이건 좀 책에 나온 내용이랑은 조금 달라요. 좀 가공한 건데 공식성이 우세한 조직에서의 이런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공식성이 우세한 조직에서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조직이. 그래서 의사결정은 반대와 논쟁을 허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혁신에 있어서는 상류 집단의 창의력을 강조해라. 그리고 적용할 때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장려해라. 그리고 성과를 만드는 것에 규정 준수보다는 성과 창출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위험 감수와 실천적인 가치를 공유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공식성이 우세한 조직에서는 이건 어떤 거예요? 좀 뭔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조직이에요. 사장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조직이에요. 하지만 이런 조직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 공식성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과 의사결정의 권한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그다음에 하류 집단의 생산 규정을 주입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산에 있어서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꼭 문서화해야 되고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의사결정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비공식성이 강한 조직은 그리고 행동과 지배구조를 조직화시키고 성과지표와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업무 절차를 규정으로 만들어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상사와 상사를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1번에 속한 상사는 어떤 상사냐면은 측정 가능한 업무 성과만을 중시하고 규율과 규정에 따라서만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 내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 부하 직원을 육성하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책임감도 좋고 하지만 나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그냥 좋은 관리자예요. 두 번째는 부하 직원의 개인적인 감정을 굉장히 존중해줘요. 이 사람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좀 단점은 뭐냐면은 해결책을 제시 못해요.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하 직원 육성 계획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평해요. 그 사람은 편하게 이해하고 사람을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실적은 근데 별로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사람만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만 좋아서 누구한테나 다 잘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실적이나 해결책을 잘 못 찾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부하 직원의 개인적인 업무 성과를 고려하면서도 팀 성과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팀원을 관여시키면서 문제 해점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고 거기에 팀원들을 관여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업무에 수행가 필요한 역할 롤 모델이라고 하죠. 롤 모델을 제시하면서 부하 직원이 따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일하는 거는 좀 힘들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하면 괜히 신나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이 넘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좋은 관리자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만 좋은 관리자,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롤 모델은 자부심 형성자라고 해요. 마스터 모티베이터라는 표현도 나오긴 하는데, 이런 자부심 형성자로서 경영자의 역할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반 정도 했죠. 제가 그냥 너무 혼자 막 떠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게 더 좋긴 한데,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마치고요. 혹시 뭐 이 책의 내용과 아니면 강연 내용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했던 것들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